16장 3절 로지스틱 회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조사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설명 변수에 의해서 반응 변수를 결정하게 될 때 이 반응 변수가 때에 따라서 명목형 자료로서 어느 선 이상이면 우수, 어느 선 이하이면 불량,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의 결과를 평가할 때 우수한 제품 또는 불량인 제품을 평가한다든가, 또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할 것이냐 또는 구매하지 않을 것인가, 자, 이와 같이 명목형 자료로서 우수와 불량, 구매한다, 구매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통계 자료를 분석할 때 우리는 로지스틱 회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변수, 설명 변수에 이제 가변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죠. 어느 선 이하면 0, 어느 선 이상이면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변수를 부여를 했었는데, 가변수일 때는 이렇게 수치 0과 1 이렇게 부여를 했다면은 로지스틱 회계에서 이 y, 이 명목형 변수 y를 결정할 때는 확률로서 정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 0과 1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확률로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명목형 변수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즉 P를 모수로 하는 베르니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가변수에서 변수를 처리하는 과정과 이 로지스틱 회계에서 변수를 처리하는 차이점입니다. Y는 이와 같이 이것을 모수하는 베르니 시행으로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다음 같은 모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 플러스 지수함수분의 지수함수꼴인데요. 자, 보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변수들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형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형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단순 선형 회기 모형이라든가 다중 선형 회기 모형이라면은 여기 지수 모양으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다중 선형 회기 모양은 이렇게 지수만 되어 있을 때 다중 선형 회기가 되는데, 보다시피 밑을 2를 취한 형태고 또한 나눗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비선형 구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선형 회기식,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는 비선형 회기식을 우리는 로지스틱 회기 모형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로지스틱 회기 모형을 다룰 때 우리는 y의 이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y가 확률적으로 0 또는 1,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 또는 1이 될 확률을 이용해서 y 변수를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기대값을 계산할 때는 변수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제 y가 0 또는 1이 될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y가 0일 때 확률은 이와 같이 되고, 플러스 그리고 y가 1일 때 0 또는 1이 될 확률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0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만 남죠. 그래서 자, 이제 이 로지스틱 회기 모형은 이렇게 확률로 y = 1일 때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을 잘 보면은 이것은 조건부 기대값 또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약속되어 있던 이 로지스틱 회기 모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이제 여기 보다시피 변수가 x1부터 xk가 있습니다. 자, 이런 k개의 변수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의 y에 대한 이 반응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자, 이것은 보다시피 y의 기대값이 이렇게 확률과 같다는 것을 방금 전에 확인했었으니까 역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던 이 로지스틱 회기 모형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기호 표기를, 즉 조건부 기대값 또는 조건부 확률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1,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베타 k xk이고요. 분자는 이 모양이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2의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베타 k xk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학에선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함수를 이것은 완만한 S자 모양으로 주어지는 함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거든요.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는 간단하게 여기 지금 독립변수가 k개가 있으니까 다변수 함수잖아요.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변수 함수로 축소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 플러스 2에 여기 베타 0 플러스 베타 1x. 자, 베타 0 베타 1은 상수예요. 요 x 하나가 독립변수입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이 함수를 우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잘 보면 이거 지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의미될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함수는 보다시피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함수가 0이 될 리 없어요. 그래서 0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모보다 분자가 당연히 적잖아요. 그래서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식을 예를 들어서 이걸로 다 나눠볼까요? 분자식으로 분모를 전부 다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자기 자신을 알았으니까 이걸로 나눈 거예요. 분모 분자를 2에 베타 0 더하기 베타 1x로 나눠버리면은 여기는 1이 되고 이걸로 나누니까 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x가 만약에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2에 마이너스, 이건 나머지 상수예요. 나머지는 임의의 어떤 상수였을 때 x가 만약에 베타1이 양수였다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베타1이 양수이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럼 무한대 역수거니까 0으로 가죠. 1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베타1이 양수란 가정에 있을 때, 베타1이 양수일 때 리미트, 자, 이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면 극한을 취해보는 거예요. 극한을 취해보니까 이게 양수이고 이게 양수라면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니까 2의 무한대 역수권이니까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극한 값이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양수라 가정한다면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이거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다 예를 들어도 무한대 역수권을 취했으니까 이거는 0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타1이 양수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1이 음수일 때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타1이 음수일 때는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를 볼까요? 얘가 무한대로, 이거 이미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에다 1을 더해서 역수 취하니까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게 음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음수에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플러스 무한대, 여기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건 1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보다시피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상수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로 상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특정한 상수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런 상수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y는 equal fx 꼴이었다라 볼게요. y equal 0과 y equal 1은 각각 수평점근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정의로부터 점근선에 대한 정의가, 수평점근선의 정의가 이거거든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이 상수가 나오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 상수가 나온다면 y 이퀄 그 상수값이 수평점근선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역시 상수가 나온다면 y 이퀄 그 상수가 역시 수평점근선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수평점근선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치역은 0과 1 사이에 있고요.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다 이제 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먼저 베타1이 양수일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타1이 양수일 때, 자, 이제 여기가 함수 fx가 취할 수 있는 값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x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인데요. 베타1이 양수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f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1에 가까워지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써야 돼. 그냥 이제 이렇게만 그냥 표시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쯤 이제 0이라 보고요. 자, 그러면 보다시피 베타1이 양수였을 때는 x가 무한대로 가면 1로 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데요.
나머지 함수값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는 함수를 말합니다. 약 S자를 이렇게 기울여 놓은 형태의 그래프를 통틀어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예문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이 아크탄젠트 x가 있습니다. 아크탄젠트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역시 이것도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거든요. 자, 이렇게 완만한 S자로 되어 있는 형태의 함수들, 아크탄젠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수학에서 사용하는 인버스 하이퍼보리 탄젠트, 인버스 하이퍼보리 탄젠트도 역시 시그모이드 형태의 함수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도 이 변수를 일변수로 국한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형태가 다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가 됩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 윤곽을 살펴보면은 베타원이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1이라고 봤을 때요. 자, 이제 만나진 않지만 이게 정근선 역할을 합니다. y컬 1과 y컬 0이 x가 마이너스 1대로 할 때는 0으로 가죠. x가 플러스 1대로 할 때 1로 가죠. 이런 모양으로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x 앞에 개수가 양수면은 이렇게 S자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베타원이 음수일 때 x 앞에 개수가 음수로 주어졌을 때는 x 앞에 개수가 음수로 주어졌을 때는 여기가 1이에요. 그럴 때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x가 무한대로 할 때 0으로 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1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래프의 위치가 뒤집혀진 그런 모양의 S자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앞에 있는 베타원이 양이면 이렇게 S자 모양, 그리고 베타원이 음수면은 반대 방향의 S자 모양,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y컬 0과 y컬 1이 수평연근선이 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베타1의 값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 양인 경우만 놓고 볼게요. 베타1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완만한 기울기가 급격한 기울기로 바뀌게 됩니다. 급격한 기울기로. 예를 들어서 베타1의 값이 어떤 한 값을 기준해서 봤을 때 만약에 이 베타1보다 그 크기가 더 큰 어떤 값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라는 얘기예요. 더 기울기가 급격해집니다. 베타1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울어집니다. 베타1의 크기가 클수록 급격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베타 제로라는 상수가 있죠. 이 베타 제로 값이 여기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은 모든 실수값을 다 취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전 실수값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수들인데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우리가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때 찾아야 되는 일종의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찾아야 되는 그런 값들인데요. 우리 일단은 이 값들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전실수 범위예요. 그리고 이제 베타1이 양수이고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만약에 베타1의 크기가 양수이면서 값이 작아지면 완만한 S자가 돼요. 완만한 S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베타1이 음수일지라도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급격하게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완만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베타 제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 여기 보면 여기 가상의 y축 여기다 그려놨을 때 y축을 통과하는 점이 낮아집니다. 베타 제로가 크면 클수록 위 올라가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 제로 값이 만약에 뭐 1이다 라고 했을 때 베타 제로가 1일 때와 나머지 조건 똑같고요. 베타 제로가 1일 때와 2일 때를 비교한다면 베타 제로가 1일 때가 만약에 노란색이었다라고 가정할게요. 베타 제로가 2라면은 약간 올라가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 베타 제로 값보다 이 베타 제로 값이 더 크잖아요. 주황색 그래프가 이 베타 제로가 더 큰 값일 때 여기 가상의 y축을 그려놨을 때 약간 위로 올라가요. 자, 이걸 어떤 책에서는 왼쪽으로 이동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베타 제로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곡선이 왼쪽으로 마치 이동되는 형태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똑같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자, 그래서 만약에 베타 제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래로 간다라고도 하지만 또 오른쪽으로 이 곡선의 개형이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간 형태다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한 책들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 자체가 다변수 함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변수 함수로 국한지어서 생각하면 대략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중요한 용어인 오지라는 개념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 오지는 외래어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오지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라 표시한다면 분자가 P가 되고 분모는 1-P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마치 우리가 성공할 확률을 P라 한다면 1-P는 실패할 확률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실패할 확률분의 성공할 확률이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수학적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오지라는 개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분자고요. 분모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1에서 뺐으니까 분모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P분의 P 이것이 오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오지의 비율을 우리는 간단하게 오지 레이쇼, 오지 B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y가 1일 때 오지 값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y가 1일 때 오지 값을 계산하면 자, 보다시피 y가 1일 때 오지 값을 계산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오지에 대한 수학적 정의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 마이너스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분의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y가 1일 때 오지를 계산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이 앞에서 얘기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부 확률로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분자 부분은 이거와 같잖아요. x1, xk 이게 바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모양이에요. 얘를 여기다도 대입하고 여기다도 대입해요. 1-2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것 분의 2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분한 다음에 잘 정리하면은 다음 같은 모양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본 결과 자, 이제 이걸 계산한 결과는 이걸 여기다 다 대입을 해요. 그러나서 통분하고 정리하면 요 부분만 나옵니다. 2에 베타 제로 그 계산은 간단하니까 우리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베타 k, xk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자, 보다시피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y = 1이 될 오지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비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선형 구조를 다루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선형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오지의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로그는 자연로그를 말합니다. 밑이 2가 되는 자연로그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 오지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것을 이렇게 이 오지에다 로그를 취하는 이 일련의 변환 과정을 우리는 로그 오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로짓 변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로짓 변환이라고 해서 자, 이제 이렇게 오지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여기서 LOG 로그는 밑이 2인 로그를 그냥 보통 줄여서 로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시 상용 로그를 이렇게 밑을 생략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통계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로그는 이렇게 밑이 2인 자연 로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이제 다른 수학책 같은 데서나 또 다른 통계학 책에서는 ln 로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다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상용 로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이 2인 자연 로그를 합니다. 내추럴 로그에서 이제 자연 로그를 이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오지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을 로짓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의 성질에서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고 이 밑이 2인 로그니까 밑과 진수 같은 로그는 1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로짓 변환을 하게 되면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k xk와 같이 돼서 자, 이 오지 자체는 비선형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로짓 변환을 시켜서 만든 이 식을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건 마치 변수가 k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중선형 회귀 모형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 자체가 다중선형, 선형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다중선형 회기 모형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로지변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중선형 회기 모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중선형 회기 분석을 이용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로지변을 했을 때 이 모양 자체가 비록 다중선형 회기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때 이 모수들을, 이 베타제를 뺀 나머지 이 모수들을 추정할 때, 추정량을 계산할 때 앞에서는 이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계산했었죠. EI의 제곱, 자 이제 오차 최소 제곱합을 이용했었는데, 하지만 이 로지스틱 회기 모형에서는 이 비선형 구조를 이렇게 모양을 다루기 좋게 이렇게 바꾼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다중선형 회기 모형 꼴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얘네들 이 모수를 추정할 때 이렇게 최소 제곱법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로지변을 하게 됐을 때 뒤에 있는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다시피 최후 추정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라 해서 이 계수를 추정할 때는 비록 모양이 로지변을 하게 되면은 다중선형 회기 모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회기 계수를 추정할 때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 책 수준을 벗어납니다. 수리통계학 책의 전문적인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후 추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제 반복 제가중 최소 제곱법이라는 원리를 써야만이 이 회기 계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우리 이 교재 입문서적 수준에서 이걸 지금 분석하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이제 단지 교재 예문을 보면은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런 값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계수를 찾을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 모형에서 y가 1이 될 오즈를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 식을 대입하고 정리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선형인데 로그를 취한 것을 로짓 변환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로짓 변환을 해 보니까 마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중선형 회기 모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는 얘기고, 이때 주의할 점은 요 계수를 분석할 때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 그걸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 두세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보다 전문적인 통계책을 찾아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면 이런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로짓 변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선형 회기 모형이 다중선형 회기 모형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즈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즈비라는 개념은 X변수의 한 단위의 변화가 이 반응 변수에 오즈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값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즈 0하고 오즈 1을 계산하는데요. 자, 이제 보다시피 x가 0일 때 y가 1이 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면 요걸 다 계산하면 요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 y가 1이 될 확률에 대한 사건을 쭉 계산하면 요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 비율을 계산해 본 거예요. 오즈 비를 계산해 보니까 즉 이거를 2로 나눠 버리면 2의 베타 완승이 나옵니다. 2의 베타 완승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x1이 0이고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다라 보는 거예요. x1이 0이고 나머지가 고정되어 있을 때 y 콜 1이 나올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나와요. 여기서 x1이 제로였기 때문에 여기 첨자를 잘 보면 x1이 제로였기 때문에 베타1이 사라졌습니다. 베타1 곱하기 제로니까 이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오즈1을 또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x1이 1일 때예요. x1이 1일 때니까 그럼 여기 x1이 1이 되니까 여기 베타1 옆에 x1이 있어야 되는 1이니까 그냥 여기 베타1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즈비를 계산할 때 분자는 여기 오즈1이고요. 분모는 오즈0이에요. 그래서 약분해 버리니까 2의 베타 완성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 오타가 있어요. 위아래가 바뀌어서 타이핑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X1이 1이고 나머지가 다 고정돼 있을 때 오지 B는 2의 베타 완승이 되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X2가 1이고 나머지가 고정돼 있을 경우 2의 베타 2, X3가 1이고 나머지가 고정돼 있을 때는 2의 베타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I 변수에 대해서 XI 변수가 1이고 나머지가 고정돼 있을 때 OGB를 계산하면 당연히 2의 베타 I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회귀계수의 추정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게 모양 자체가 다중선형 회귀 모양이 돼서 혹시라도 이걸로 계산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최후 추정법이라는 방법을 쓰거나 반복체 가중 최소 제곱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써야 이 회귀 계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는 이 절에 나와 있는 많은 예문들은 이런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회귀 계수를 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 예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Y는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 형태, 결과적으로 Y가 명목형 변수로서 두 개가 있잖아요. 자동 변속기다, 수동 변속기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는 자동차의 중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교재 그 도표를 잘 볼까요? 도표를 보면은 로지스틱 회귀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베타 제로고 여기 베타 1이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여기다 그렸던 것처럼 베타 1이 마이너스면 반대 모양의 S자 곡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값들을 잘 보면 위에 이렇게 점을 찍어 놨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 이제 많은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목형 자료로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 뭐 수동 또는 자동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선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도 자료가 있고 여기도 자료가 있을 때 이런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로 표현된 것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자료들을 가장 적합한 연속인 함수로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통계 패키지의 계산 결과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하고 그냥 대략 로지스틱 회귀선의 곡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 그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귀계수를 검증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 회귀계수를 검증할 때, 자, 이제 우리는 모든 변수들이 전부 다 0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유의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제 귀무가설을 세울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립가설로서 그렇지 않다,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전체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 통계량이 달라졌죠. 자, 이것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모양 자체가 이거 비선형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이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는 통계량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앞에서 F 통계량을 주로 사용했다면은 이제는 F 통계량이 아니라 G 통계량이라는 새로운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 G 통계량은 자, 이제 자유도가 K가 되는 카이 제곱 분포를 근사조로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회귀계수를 검증할 때 전체 회귀계수의 검정 통계량은 이 G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G 통계량은 우측 검정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G 통계량 값의 값의 크기가 이제 이 카이제곱, 이 자유도가 K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했었으니까 그때 임계값을 찾아요. 도표를 통해서 그 값보다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기각령 안에 속하니까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률을 갖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를 뭐 0.01 또는 0.0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확률값 P 값이 그 유의 수준 값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오면은 귀무가설을 역시 기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G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됐다면은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개별적인 이 회귀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각각의 베타1을 검증하고 베타2를 검증하고 이렇게 각각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변수의 회귀 개수에 대한 검증을 따로 해야 되는데요. 다시 귀무가설을 베타 i번째 이 회귀 개수가 0이다. 그리고 이제 대립가설은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개별적인 변수에 대해서 회귀 개수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조금 전에는 전체를 계산하는 것은 G통계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개별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G통계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F통계량, T통계량을 사용했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다루려고 할 때는 전체 개수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G통계량이고 개별 개수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G통계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SBI분의 BI예요. 자, 이제 BI에 대한 이 추정량 BI에 대한 표준 편차를 SBI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G통계량 우측 검정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이 G통계량이니까 당연히 양측 검정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 G통계량은 평균은 0이고 분산 1이 되는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뒤에 부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G통계량 값이 양 끝에 이 기각면에 속하게 되면은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이 값보다 작거나 이 값보다 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는 G통계량을 이용하고 그리고 각각의 회귀개수에 대한 검증은 G통계량을 이용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전문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예문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전문 통계 패키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책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엑셀이라든가 SPSS 이런 것들을 돌려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16장 4절의 변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회귀식에 포함될 설명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귀식의 회귀 모형의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들을 어떤 것을 더 추가할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중복되더라. 그래서 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응 변수를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설명 변수들이 반응 변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설명 변수가 다른 설명 변수의 결합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속인 변수를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독립인 변수들만으로 즉 최적화된 변수로서 반응 변수를 우리가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변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예문이 있습니다. 이 예문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전진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전진 선택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씩 이게 추가를 시켜서 더 이상 이제 유의적인 추가 변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변수를 하나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x1부터 xk까지의 설명 변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반응 변수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통계량을 분석을 해서 찾아냅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조사를 해요.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여기 보다시피 회귀 제곱합이 이제 통계를 패키지를 돌려서 회귀 제곱합의 SSR이 크게 나오거나 또는 오차 제곱합이 작게 나오거나 또는 F값이 아예 크게 나오거나 회귀계수 T 통계량의 값이 크게 나오거나 R 제곱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를 하나씩 짝지어져서 통계량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즉 이렇게 독립 변수 하나만을 포함하는 단순 회귀 모형을
모두 K개에 대해서 각각 다 만들어요. 자, 그 중에서 반응 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순 회귀 모형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 방법대로 해보란 얘기예요. SSR이 크거나 SSE가 작거나 F가 크거나 T 통계량이 크거나 또는 R 제곱이 큰 것 등등을 다 조사하시오란 얘기예요.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AIC 같은 값들은 좀 작게 나오는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변수가 하나 선택이 됐어요. 편에서 그것이 X1이었다라 볼게요. 그럼 나머지 K-1개의 변수 중에서 그 다음 변수를 하나 선택을 해요. 이런 통계적으로 값을 다 조사합니다. SS가 작게 나오고 R제곱이 크게 나오고 이런 값들을 다 조사해서 두 번째 변수를 추가시켜요. 그러면 그게 X2였다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X1과 X2 두 모형을 가지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를 또 조사를 해서 집어넣어요.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추가를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유의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제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 여기 보다시피 계속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검정, F 검정을 이제 이용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까지 중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X1, X2, X3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세 개의 변수가 바로 최적화된 이 방법에 의해서 최적화된 그런 변수의 선택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전진 선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방법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예문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통계 패키지를 다 돌려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따로 여기다 선생님이 표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교재를 읽어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기 보면은 쭉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SSE가 작고 F 통계량 값이 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본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X4 네 번째 변수가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통계 패키지를 돌려서 해보니까 그 다음에 X1이 선택되고 그 다음에 또 해보니까 X2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X1, X2, X4가 있는데 X3는 이제 유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나와서 그럼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통계 패키지를 구현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요. 그냥 교재 결과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전진 선택 방법을 했었죠. 자, 이 방법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이 전진 선택 방법의 반대 개념으로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고 통계 처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덜 유의적인 것이 있으면 다 빼버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후진 제곱법입니다. 후진 제곱법이 뭐냐면은 모든 독립변수들을 다 집어넣고 회귀 모형을 만들어서 가장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하나씩 덜 유의한 거를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하나씩 빼서 이제 자꾸 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빼면 안 되는 그런 변수들이 남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 이것이 후진 제거 방법입니다. 근데 이 전진 선택 방법하고 후진 선택 방법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때 얘네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일단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추가시킨 거를 뺄 수가 없어요. 전진 대입법은요. 그리고 후진 제곱법은 이 빼버린 걸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각각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패키지를 분석할 때 그 표를 면밀히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들을 빼버려서 결정하는 방법이 후진 제곱법입니다. 자, 제거되는 독립변수에 대한 F검정이 유의하지 않는 한 계속하고 유의하게 되면 중단한다. 유의하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게 그 유의성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유의하지 않으면 빼버리고 그리고 유의하게 되면 중단합니다. 이때 자, 이 유의하면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했던 전진 선택 방법은 추가될 때 유의해야지만이 추가돼요. 유의하지 않은데도 추가할 필요 없잖아요. 유의해야만이 서로가 이 변수가 필요하고 이 변수도 필요하고 이 변수도 필요하다. 유의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들 모두가 다 반응 변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유의할 때 추가되지만 후진 제거법은 제거할 때는 유의하지 않으면 제거합니다. 이거 필요 없네 라는 얘기예요. 반응 변수를 설명할 때 이 설명 변수가 필요치 않다 또는 필요하더라도 지극히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차례차례 제거시켜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재를 보면은 이제 전체를 다 집어넣고 계산했는데 통계 패키지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X3가
제일 유의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빼버렸던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통계 패키지를 돌려보니까 그 다음에는 X4가 제거됐어요. 그래서 최종 모형은 X1, X2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통계 패키지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두 개가 남았죠. X1, X2. 그런데 전진 선택법에서는 X1, X2, X4가 선택됐는데 이렇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최종 모형이 변수 선택이 남아있는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단계적 선택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 이제 전진 선택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후진 제곱법을 해요. 전진 선택법, 후진 제곱법, 전진 선택법, 후진 제곱법. 그래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증을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즉 K개의 변수가 있을 때 만약에 가장 유의적인 변수, 반응 변수를 설명해주는 가장 큰 어떤 유의성이 나타나는 변수를 만약에 X1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적인 변수를 또 선택을 해요. X2.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변수를 이제 이 중에서 다시 뭘 제거할 게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단 두 개의 변수를 처음에 선택할 때 가장 유의적인 거, 그 다음에 유의적인 걸 선택했으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비유의적인 것은 없으니까 굳이 뺄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세 번째 자료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X1, X2, X3라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미 유의적이다 해놓는데 새로운 게 들어갔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비록 X1과 X2가 유의적이었다 할지라도 X3가 들어가면서 세 개의 변수를 종합해 보니까 특이하게도 X1이 X2와 X3의 결합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더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변수를 다 해서 상대적으로 각각은 얘가 제일 유의적이었다 할지라도 여러 개를 묶어놓고 보니까 오히려 X1이 덜 유의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걔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로 단계적 선택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진 선택법에서 구한 모형은 X1, X2, X4였고 근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다시 제거를 시키니까 결국은 이 최종적으로 남은 모형은 이 두 개였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단계적 선택 방법으로 해서 얻은 결과가 앞서 그 후진 제거법으로 했던 결과와 똑같은 형태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로 최종 모형을 선택하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통계 패키지를 여러 단계를 구현을 해봐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손으로 계산하면 오래 걸리지만 통계 패키지를 구현하면 금방 엔터만 치면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주니까요. 그리 어렵지 않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보다시피 단계적 선택 방법이 실제 자료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오류를 범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이걸 많이 쓴다라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최량 부분 집합 회귀 모형인데요. 이거 뭐냐면 변수의 개수가 한 개일 때 가장 최적의 모형을 선택을 하고 변수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고 변수의 세 개일 때 최적의 모형 이렇게 해서 각각의 변수의 개수에 마다 최적의 모형을 찾는 방법을 최량 부분 집합 회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모형에 자꾸 변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자꾸 이렇게 유의적인 변수들을 자꾸 추가한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R제곱 값이 커지게 되고요. R제곱 값이 커지게 되면은 불필요한 변수가 이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 R제곱이라는 데이터 값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변수가 많아질 경우 수정 R제곱이라는 값을 이 수정 R제곱 개수 값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N은 표본의 크기, K는 설명 변수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있는 예문들이 있죠. 역시 이것도 이제 이 통계 패키지의 결과가 필요한 것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 교재 제16장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자, 이어서 교재 제17장 비모수 통계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